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 서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영등포구에 있는 선유 도서관에 가서 세계 지성사에서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한 현대 고전 과학혁명의 구조를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머스 쿤이 쓰고 김명자가 옮겼습니다. 과학혁명의 구조의 출가는 학계에서 열광적인 찬사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쿤의 과학관의 핵심은 근본적으로 과학적 지식의 발전이 비연속적이라는 데 있으며, 이는 과학의 진보가 누적적이라는 종래의 논리 경험주의의 과학관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용어는 일반 사회에서도 유행어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럼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물리과학에서의 패러다임의 이들 전환은 과학혁명이며, 하나의 패러다임으로부터 혁명을 거친 다른 패러다임으로의 연속적인 이행은 성숙된 과학에서의 통상적인 발달 양상이다. 그러나 뉴턴의 연구 이전 시대의 특징적인 양상은 그렇지 않으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아득한 고대로부터 17세기 말까지 이르는 시기에 빛의 본질에 관하여 널리 수용된 다양한 견해가 나타난 적은 없었다. 그 대신 다수의 경쟁하는 학파들과 다시 그 분파가 산재했고, 대부분이 에피크로스주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 또는 플라톤주의 이론의 이러저러한 변형을 신봉하고 있었다. 어느 그룹은 빛을 물체로부터 발산되는 입자들이라고 보았고, 또 어느 그룹에게는 빛이 물체와 눈 사이에 자리한 매질의 변형이었다. 다른 그룹은 눈으로부터 발산되는 것과 매질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빛을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갖가지 조합과 수정의 이론이 존재했다. 해당 학파들은 각각 어느 특정 형이상학에 관련시켜서 세력을 키웠으며, 이 각각의 패러다임적 관찰로서 그 고유 이론이 가장 잘 설명해낼 수 있는 광학 현상의 특수한 부분을 강조했다. 그 밖의 관찰은 특별한 문제로 다루어졌거나 또는 앞으로도 연구할 중요한 문제로 남게 되었다. 정상과학에 의해서 탐구되는 영역들은 물론 소단위다. 여기서 논의되는 활동은 지극히 한정된 범위에 국한된다. 그러나 패러다임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파생되는 이러한 제한들은 과학의 발전에서 불가결한 것으로 드러난다. 상당히 심오한 문제의 작은 영역에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패러다임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그렇지 않았더라면 상상조차 못했을 자연의 어느 부분을 상세히 깊이 있게 탐구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정상과학은 내장된 메커니즘을 지니는데, 그것은 제한을 유도하는 패러다임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언제든지 그 연구를 제한하는 한계성의 완화를 확실하게 한다. 이 시점에 이르면 과학자들은 저마다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하며 그들 연구 문제의 성격도 바뀌게 된다. 그러나 그 패러다임이 잘 들어맞는 얼마 동안 그 전문 분야는 그 패러다임에 의존 없이는 그 분야의 구성원들이 상상조차 못하고 도저히 손댈 수 없었던 문제들을 잘 풀어낼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그 성취의 일부는
언제나 영속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 정상과학의 실험적인 문제로부터 이론적인 것으로 방향을 돌리게 되면, 특히 그것이 뚜렷하게 수학적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과학 이론이 직접 자연과 비교될 수 있는 분야들은 많지 않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은 3가지밖에 안 된다. 더욱이 적용이 가능한 분야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흔히 기대되는 일치성을 상기하게 제한하는 이론적 및 방법론적 근사를 필요로 한다. 이론과 실험의 일치를 증진시키거나 또는 어찌하든 간에 그런 일치가 증명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찾아내는 일은 실험학자들과 관찰자들의 기술과 상상력에 끊임없는 도전을 제기한다. 일련의 시차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의 예측을 증명하기 위한 특수 망원경 프린키피아 이후 거의 한 세기가 지나서 창안되어 뉴턴의 제2법칙을 최초로 재론의 여지없게 증명해낸 에투드 기계, 빛의 속도가 물속에서보다 공기 중에 더 빠르다는 것을 증명한 푸코의 장치, 또는 중성미자의 존재를 실증하기 위해서 고안된 거대한 섬광 계수기, 이들 특수장치와 그 비슷한 많은 장치는 자연과 이론을 점점 더 가깝게 일치되도록 만드는 데 필요했던 엄청난 노력과 발명의 재간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과학자 사회가 패러다임에 의존하여 획득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패러다임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동안 뿌리를 가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산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을 보았다. 대부분 이들 문제들은 그 과학자 사회가 과학적이라고 인정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들에게 참여하라고 권장하게 될 유일한 문제들이 된다. 이전에는 표준으로 되어 있었던 다수를 비롯하여 다른 문제들이 탁상 공론이라거나 다른 분야에서의 관심사라거나 또는 시간 낭비일 정도로 너무 말썽이 많다고 하여 거부당하게 된다. 이런 점 때문에 하나의 패러다임은 그 과학자 사회를 사회적으로 중요한 퍼즐 형태로 환원될 수 없는 문제들로부터 격리시키기까지 한다. 이는 그런 문제들은 그 패러다임이 제공하는 개념적, 기기적 수단을 써서 전술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문제들은 17세기 베이컨주의의 몇 가지 성격에 의해서 그리고 현대의 사회과학적 분야들의 몇몇에 의해서 분명하게 예시된 교훈으로서 혼란스러움이 될 수 있다. 정상과학이 이렇게 급속도로 진전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전문가들이 그들 자신의 독창성의 결핍만이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그런 문제들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특정한 과학 전통의 출현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분석해보려고 애쓴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이런 종류의 인정된 원리들과 규칙들을 추구했을 것이다. 앞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거의 틀림없이 그 사람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성공을 거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의 경험이 나 자신의 것과 아주 비슷하다면 그는 규칙의 탐색이 패러다임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덜 만족스럽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 사회가 공유하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가 도입하는 일반화의 어느 부분은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앞에서 예제로 제시되었던 것을 비롯하여 여타의 일반화는 매우 어두운 그림자로 보일 것이다. 바로 그런 방식으로 또는 그가 상상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 표현될 때 그것들은 그가 연구하는 그룹의 몇몇 구성원들에 의해서
거의 틀림없이 거부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전통의 일관성을 규칙에 의해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해당되는 분야에서의 공통의 근거에 대한 어떤 명시가 필요해진다. 그러므로 어느 주어진 정규 연구의 전통을 이룰 자격이 있는 규칙들의 본체를 찾는 것은 항상 지속적이고도 심각한 좌절이 된다. 산소에 대한 발견의 우선성에 대해서는 1780년대 이래 줄곧 논쟁이 되어왔다. 프리스틀리가 산소를 발견했다는 주장은 후에 특이한 종으로 인식되기에 이른 기체를 먼저 분리해냈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프리스틀리가 얻은 시료는 순수하지가 못했다. 만일 불순한 산소를 얻은 것이 그것을 발견해낸 것이라면 대기 중의 공기를 병에 담았던 사람은 모두 산소를 발견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프리스틀리가 발견자라면 그 발견은 언제 이루어진 것인가? 1774년에 그는 자기가 얻은 기체를 그가 이미 알고 있었던 종인 아산화질소라고 생각했다. 1775년에는 그 기체를 플로지스톤이 빠진 공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직 산소는 아니었고 플로지스톤 화학자에게는 심지어 전혀 예기치 못한 종류의 기체였다. 라부아지에의 주장은 보다 강점을 지니기는 하지만 여기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만일 우리가 프리스틀리의 공로를 거부한다면 마찬가지로 라부아지에가 그 기체를 온전한 공기 자체라고 보았던 1775년의 연구를 들어서 그에게 영예를 돌릴 수도 없다. 아마도 우리는 라부아지에가 단순히 그 기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기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던 1776년과 1777년의 연구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판정조차도 의심의 여지는 있는데 왜냐하면 1777년과 그의 생애의 마지막까지 라부아지에는 산소를 원자적 산성의 원리라고 주장했고 산소 기체는 그 원리가 칼로릭, 즉 열소와 결합할 때만 생성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의 상황은 코페르니쿠스의 선언 이전에 하나의 스캔들이었다. 운동의 연구에서의 갈릴레오의 공헌은 스콜라학파의 아리스토텔레스 이론 비판에서 나타난 난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뉴턴의 빛과 색깔에 대한 새로운 이론으로 말하자면 기존의 패러다임 이전 이론들 중 그 어느 것도 스펙트럼의 길이를 설명하지 못했음을 발견한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뉴턴 이론을 대치한 파동 이론은 회절과 편광 효과를 뉴턴 이론에 관련 지으면서 이상 현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표되었다. 존 돌턴이 끝내 그 유명한 화학적 원자론으로 이끌게 된 연구를 수행하던 시절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런 연구의 최후 단계에 이르기까지 돌턴은 화학자도 아니었고 화학에 관심도 없었다. 오히려 그는 물에 의한 기체의 흡수와 대기에 의한 수분의 흡수라는 물리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던 기상학자였다. 다른 전공 분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더러는 그 전공에 대해서 스스로 수행한 연구 때문에 그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당시의 화학자들과는 상이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이다. 특히 그는 기체의 혼합물이나 또는 물에서의 기체의 흡수를 친화력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물리적 과정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에게
용액의 관찰된 균질성은 하나의 문제거리였으며 그는 그의 실험 혼합물 속의 다양한 원자들의 상대적 크기와 무게를 결정할 수 있다면 그 문제가 풀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돌턴이 결국 화학으로 돌아선 것은 이들의 크기와 무게를 결정하기 위해서였고 그는 처음부터 그가 화학적이라고 여겼던 반응들의 제한된 영역에서 원자는 1대1 또는 다른 간단한 정수비로만 결합될 수 있다고 가정했다. 돌턴의 결론들은 처음 발표되었을 당시 여기저기서 공격을 받았다. 특히 베르톨레는 결코 설득되지가 않았다. 이 주제의 성격을 고려하건대 그가 설득되어야 할 이유도 없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화학자들에게 돌턴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프루스트의 패러다임이 미흡했던 부분에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그 이유는 돌턴의 패러다임은 혼합물과 화합물을 구분하는 새로운 기준 이상의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만약 원자가 간단한 정수비로만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라면 기존의 화학 데이터의 재검토는 일적 성분비의 법칙뿐만 아니라 배수비례 법칙의 예증까지도 드러내줄 것이다. 화학자들은 이제 예컨대 탄소의 두 가지 산화물은 무게로 각각 산소 56%와 72%를 포함한다고 말하지 않게 되었다. 그 대신 그들은 탄소 무게 1이 산소 무게 1.3이나 2.6과 결합한다고 표현했다. 문제들이 이런 전반적인 구조망에 대한 전혀 다른 접근이 사실 입증 과정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칼 포퍼에 의해서 전개되었다. 그는 그 대신 오류 입증, 즉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류 입증은 그 결과가 부정적인 까닭에 정립된 이론의 폐기를 불가피하도록 몰아간다. 분명한 것은 오류 입증에 매겨진 역할은 이 에세이가 이상현상 경험, 즉 위기 유발에 의해서 새로운 이론을 위한 길을 마련하는 경험에 부여한 역할과 매우 흡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현상의 경험이 오류 입증의 경험과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나는 후자의 오류 입증 경험이 존재하는지도 의심스럽다. 앞에서 되풀이하여 강조되었듯이 어느 주어진 시기에 당면하게 되는 퍼즐들을 모두 풀 수 있는 이론은 없다. 이미 얻어진 풀이들 또한 완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반면에 어느 시기에든 정상과학을 특정짓는 퍼즐들의 대부분을 정의하는 것은 기존의 데이터 이론 일치의 미결성과 불완전성이다. 만일 그런 일치의 어느 실패가 언제나 이론 거부의 근거가 된다면 모든 이론들은 어느 때에나 거부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러한 전위를 일으키게 되는 것일까? 그 대답의 일부는 그들은 그런 전위를 일으키지 않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코페르니쿠스 이론은 그가 죽은 지 거의 한 세기가 지나도록 소수의 전향자밖에 얻지 못했다. 뉴턴의 연구는 프린키피아의 출간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특히 대륙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용되지 못했다. 프리스틀리는 산소인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켈빈경 역시 전작의 이론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 밖에도 그런 예는 계속된다. 개종의 어려움은 과학자들 자신에 의해서도 자주 주목을 받아왔다. 다윈은 그의 종의 기원의 마지막 부분의 유난히 깊은 통찰력이 드러나는 구절에서
이렇게 적었다. 나는 이 책에서 제시된 견해들이 진리임을 확신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나의 견해와 정반대의 관점에서 보아왔던 다수의 사실로 머릿속이 꽉 채워진 노련한 자연사학자들이 이것을 믿어주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정상연구의 시기에 의해서 분리된 그러한 일련의 혁명적 선택의 알짜 결과가 우리가 현대과학 지식이라고 부르는 놀랄 만큼 잘 적응된 장치들이다. 그 발전 과정에서 연속되는 단계들은 명료성과 전문성의 증대라는 특징을 띠게 된다. 증거에 의한 과학의 성장과 양립할 수 있는 자연에 관한 그 어떤 개념도 여기서 전개되었던 과학의 진화적 관점과 양립될 수 있다. 이 견해는 또한 과학 활동에 대한 철저한 관찰과도 양립 가능한 것인 만큼 아직도 미결인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서 그것을 적용할 만한 강력한 논거가 존재한다. 멈추지 않는 질문 속에서 인간의 정신적 의문을 풀어낸 철학과 마찬가지로 과학은 쉬지 않는 철학적 질문을 통해 오늘날 눈부신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간과해 있었던 과학의 무수한 도전과 그 혁명 정신을 철학적 기조로 풀어낸 토마스 쿤과의 함께 걸었던 과학적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